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올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25조라고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죠. 삼성전자의 올 예상 매출액이요. 180조입니다. 자, 삼성의 매출이 크다라는 거는 뭐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 나라의 국가 예산의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을 한 기업의 매출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뭔가 좀 이상한 구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바로 우리 경제의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러한 그 특이한 구조, 몸통은 작고 머리만 비대해진 이런 구조 속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그 우리 중소기업들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치 우리 농촌 구조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인데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또 해법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토론 주제입니다. 자, 오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포함해서 고령화 문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연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죠. 자, 제 왼쪽부터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최영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 경제정의실천연합 중소기업 위원장도 하셨고요. 자, 맞은편에는 중소기업연구원의 규제영향평가센터에서 김승일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김 센터장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경쟁정책자문위원 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토론 주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중소기업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젊은 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제조업 기능 인력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막상 중소기업에 취업한다 해도 1년 내에 그만두는 사례가 약 70%에 달한다. 또한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통을 이어받을 인재도 부족한 현실이다. 상당수의 2세들이 가업 입기를 꺼리는 데다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일 또한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업을 아예 접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젊은 벤처 CEO 비중은 2006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고령화의 중장기적 파장이다. 기업 차원에서는 인건비 증가와 조직 활력 저하는 물론 기능과 노하우 단절에 따른 불량 증가 등을 초래해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소중한 산업 역량과 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센 경제인 토론.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하나둘 떠나는 배경은 과연 무엇인가? 중소기업 고령화 현상을 진단하고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집중 조명한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소기업의 고령화란 주제로 지금 토론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두 패널 여러분 사실 고령화라는 문제가 뭐 어떤 특정 문제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떤 여러 문제점들을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어 보면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김 센터장님한테 조금 여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고령화라는 게 아마 절대 연령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CEO들 연령이 평균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 50세 정도 되니까는 뭐 그렇게 고령화라고 쓰는데 문제는 과거보다 그렇죠.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CEO들 연령이 점점 노령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 아마 고령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좀 한번 종합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도 좀 고령화 문제를 한번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는 경기 침체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이제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긴 있습니다만 역시 그 위기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자금이라든가 특히 이제 인력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다거나 또 중소기업 CEO들의 경우는 그 후계자들이 젊은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승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여의치 않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고령화의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최 교수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사실은 기피하거나 조금 머뭇거리는 현상은 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현장에서 학교에서 이제 보시면 아무래도 취업 대상자인 학생들이 제자들도 있을 텐데 한번 현장의 목소리라고 할까요? 좀 전달을 해주시죠. 실제로 어떤 상황이? 우리 인하대학교는 특히 뭐 취업 전선에서는 아주 그 명문 학교인데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 겁니까? 예,
그 벤처 붐이 예를 들면 98년에만 해도 그 중소기업 CEO의 그 30대 미만 그 점유율이 약 8.6% 그리고 30대가 51.2%였습니다. 네. 그래서 1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30대 미만 정도로 상당히 나름대로 그 창업 붐이 일었었던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30대 미만이 1.1%로 떨어지고 네. 30대가 한 18.4%. 이러한 원인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의 양극화로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대한 위기의식이 학생들에게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홍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하대학교가 벤처 창업, 벤처를 굉장히 그럼요. 강조하는 대학입니다. 우리 누구지 지금 조현정 박사도 조현정 예, 저희 학교 출신. 비트 컴퓨터 그렇죠? 예, 회장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문제가 있는 게 이런 저희 학교에도 이런 창업 동아리나 벤처 동아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 학생들이 주로 그 아이디어 경쟁대회나 이렇게 나가서 공모전에 나가서 상을 받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지 실제로 창업의 요람에 대해서 나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라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 왜 아이들이 그 벤처 창업에 대한 그 이상과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들어가는 현실과 달라질까? 그건 제가 보기에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너무 대기업 위주 또는 그 완성품 위주로 나가고 수출기업 위주로 나가는 것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갈수록 경쟁력이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기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실제로 또 취업을 하도 그렇게 1년 만에 1년도 안 돼가지고 직장을 떠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뭐 취업 자체도 잘 안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중소기업 취업을 잘 안 하려고 하지만은 들어가도 금방 떠나가 버리면은 공동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죠. 자, 최 교수님 청년층들이 벤처 정신이 실종됐다라는 지적은 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박사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중소기업을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글쎄요. 물론 이제 경제적 불황 때문에 그렇겠지만 왜 이렇게 청년들이 벤처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상당히 그 다양한 주제로 접근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그 졸업할 때 되면 제일 먼저 그 취업 전선에 생각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봉이고 네. 그다음에 회사의 이미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이런 것에 있어서 그 중소기업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냥 다급한 마음에 들어가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가 줄어들고 또 연봉에 대한 격차가 갈수록 그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들어간 학생들의 그 이직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또는 학생들이 그 벤처 창업을 꿈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전에 우승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창업 과정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그런 지원받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아예 그냥 편하고 쉬운 길로 뛰어드는 게 아닌가. 저도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이 창업 정신, 도전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하대학이 갖고 있는 벤처 정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학생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은 너무 공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사회적인 그 문화, 대기업 중시하는 그런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혹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도전 정신이 없다라고 이제 젊은 사람들을 약간 그런 면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런 적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사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 탓할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쪽 그래서 청년들이 도전에 대한 어떤 의욕을 좀 잃어간다고 할까요? 그것도 뭐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은 말 같은데. 자, 김 센터장님, 그렇다면은 젊은 사람들의 벤처 도전은 줄어드는 반면에 뭐 중년 이후의 창업은 좀 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아마 그 비율로 보면 네, 네, 확실히 그 중년 이상의 중장년층의 창업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최근에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신 분들이 정년에 이제 다다르면서 이제 생계형 창업 같은 것이 늘어나는 것이죠. 네. 이제 뭐 그런 것은 젊은이들의 경우에 뭐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 이런 그 말씀들은 나누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떤 고용의 문제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건데 중장년층의 창업이나 이런 네. 것도 역시 그 고용, 정년 것 다 같이 맥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선진국 같이 65세, 뭐 일본의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 65세 이후에도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55세라든가 58세 이렇기 때문에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요새 이제 일자리를 그만두고
나와서 뭔가 생계라든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창업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 문제와 연계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최근에 그 텔레비에서 그 중소기업 굉장히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님인데 그 경영 CEO를 찾는다는 후계자를 찾는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대기업들은 인재풀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찾기도 쉽고 만일에 1년 동안 해서 안 된다면 다른 사람을 대체하기도 가능한데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거니와 그런 뭐랄까 한 번 실수한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능도 적고 더더구나 중요한 게 그 고령화와 연결된 게 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냐면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 자체가 질시와 냉대 또 그것을 지원하는 법제도적인 그런 문제들이 얽혀갖고 결국 그냥 창업 멤버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특히 또 문제 하나가 이제 소위 기업 생존율의 문제인데 말이죠. 일본 중소기업들을 보면은 뭐 3대 4대 특히 뭐 우리가 흔히 TV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이제 뭐 음식점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그죠? 대를 물려서 비법을 전수해서 조그만 그야말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계형 자영업이긴 하지만은 3대 4대 내려가는 음식점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기업들을 보면은 이거 생존율이 정말 너무 짧아요. 그렇죠? 뭐 2대를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렇게 장수하는 중소기업이 별로 없다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원인 같은 건 한번 조금 먼저 김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하나는 우선 우리가 뭐 제대로 된 기업 시장 경제가 시작된 지 이제 50년, 60년, 이제 뭐 2세대 또 그 많으면 3대 정도에 이제 왔는데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뭐 100년, 200년의 역사를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 뭐 100년, 200년, 3대, 4대, 5대 이렇게 되는 가족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40년, 50년 사이에 너무 빨리 업종의 변화라고 할까? 뭐 경제 환경의 변화가 이제 압축해서 빨리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업종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발견하기가 상대적으로 네. 쉽지 않다.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사실은 제가 부정적 개념으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어떻게 뭐 자연 발생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쪽도 물론 있겠죠. 부정적인 면도 당연히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셨고, 자 저기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전 세계에서 벤처의 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잘 돼 있는 네. 기업 생태계, 벤처 생태계가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실리콘밸리가 성공하는 데는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엔젤 투자자들이 자생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잘 만들어졌던 시장 생태계입니다. 네. 저희 나라도 지금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98년에 시작했던 그 벤처붐 그리고 그 벤처붐이 어떻게 해서 시작했냐면 바로 이런 엔젤 투자자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펀드가 활성화돼 있었고 사회적 분위기도 벤처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러한 그 벤처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아니면 열정과 도정으로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그 산업 생태계가 상당히 잘 조직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상당히 이런 것들을 본받으려고 예를 들면 클러스터, 혁신 클러스터라든지 광역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도입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것들이 거의 그냥 문의만 베껴오기식이었고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에게 뭔가 그 타당성을 지원시켜 주고 또 투자자라든지 혹은 회계라든지 법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아직까지도 네. 작동되지 않는 그런 미싱 링크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 문화와 제도적 지원인데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상당히 많은 그 중소기업 지원 중에서 벤처나 창업 지원 쪽은 굉장히 약하고 더 중요한 건 벤처와 창업은 이게 단계별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정 부분을 지원해주고 그것이 사업화되면 또 그 성공한 기업들 상대로서 또 제2단계, 3단계 이렇게 지원해야 성과 지향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만 보고 지원해주고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98년에 벤처붐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연결되지 못하고 네. 제 대표적인 게 이민화 사장 사례인데 그런 분들이 좋은 기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생태적 지원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봅니다. 자, 최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의 강론을 조금 이따 이제 하나하나씩 좀 한번 짚어보겠는데,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그런 산업 생태계, 뭐 혁신 클러스터, 벤처 참 귀에 많이 익었던 단어들인데 이게 10년간 요즘은 들어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현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나 정책들이 꽤 많이 나왔던 것들이 도대체 어딜 갔는지를 모르겠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중소기업들의 결국은 이런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상황으로 갔겠죠.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우리가 지금 현상 진단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특히 인력적인 면에서 이렇게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문제를 조금 산업 전체로 확장을 해서 본다면은 결국 우리 미래에 이렇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죠, 분명히. 그래서 앞으로 이런 파장이라든가 영향을 한번 짚고 이제 진단은 마지막으로 한번 그 부분을 좀 짚는 걸로 넘어가죠. 먼저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았던 말들이 사라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저희가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중견기업 허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에 대한 그 반대 내지는 저항하는 세력이 또 하나 우리 홍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들에 의한 산업 집중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특히 2008년에 그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이었던 게 일단 수출이 돼야 국내 경장이 성장이 견인될 수 있으니까 수출 위주로 달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 최종 제품 위주의 그 수출이 이루어지고 저희 나라 그 수출의 그 전체 그 수출 품목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몇 개 아이템이 전체 수출을 끌고 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대기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중소기업의 설당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네.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 450만 개 중에서 한 300만 개 정도가 하청기업이라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업들이 나름대로의 자생 능력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결국 전부 다 대기업에 편입돼서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진 게 바로 그런 클러스터가 장착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최 교수님 지난 거를 진단을 해주셨는데 김 센터장님 여기 잠깐 뭐 통계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뭐 네. 아까 우리 생존율 관계 통계인데 2011년도 대한상의 등록기업 대상 조사를 보면은 2000년도에 창업한 기업이 9년 뒤에 생존한 경우가 전체 24%다. 예. 5개 중에서 하나만 네. 살아남았다. 이런 통계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렇게 지금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공동화가 되고 특히 인력적 측면에서 고령화가 된다라는 거. 이게 계속 이렇게 간다면 도대체 우리 산업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영향을 조금 다시 한번 말씀해 뭐 주시죠. 개선이 돼야 되겠죠. 이제 개선이 젊은이들이 돼야 되겠죠. 중소기업에 오고 또 뭐 그분들이 또 중소기업에서 늦게까지 또 그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창업해서 끝까지 가는 성공 비율이 굉장히 낮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뭐 OECD라든가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그런 현상을 보인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컨대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창업하는 것이 우리 같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예컨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공업조합 같은 전통들이 있어서 마이스터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거나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들의 유통 경로에 진입한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아들이나 그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들만이 쉽게 그 사업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창업한다는 생각을 쉽게 못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쉽게 창업을 하고 생계형 창업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사실은 망할 가능성이 많으면 창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창업할 수 있으니까 창업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패율도 높다. 그러니까 다산다사형이다.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그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한 사람이 창업을 하는 구조로 가면 실패율이 조금 낮춰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창업 기업들이 고령화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일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령 우리가 요식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식업을 구성하는 근로자나 아니면은 기업가들의 그 창업가들의 그 일의 성격이 고령이라도 사실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거는 대대로 물려받아서 그 뭐 어떤 단순 노동 비슷한 거지만은 우리 산업의 주를 이루는 건 IT란 말이에요. IT라는 거는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창조해내야 되고
소위 우리가 흔히 한때 많이 썼던 젊은 피가 바로 젊은 사람들의 아주 프레시한 생각들이 모티브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IT 기반이 IT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중소기업의 고령화는 앞으로도 그 파장이 제가 보기에는 작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산업 구조상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진행을 하면서 뭐 제가 무슨 패널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말씀이 맞는데 우리 저기 뭐야 조금 아까 김 국장님께서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그 저 생존율이 낮은 것도 문제고 이렇게 또 꽃처럼 확 폈다가 그러니까 쉽게 창업을 하고 또 쉽게 망하는 그런 구조도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운데 네. 그 핵심 고리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앙트레프레노리어십의 결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벤처 창업가가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계속 혁신이 돼야 되는데 그걸 창업자 혼자에게만 짐을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진입이 상당히 나름대로의 장애를 갖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정책적 지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청년층들이 중소기업에 와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게 보람 있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복지제도나 임금제도의 혁신이 있지 않고는 제가 보기에 창업이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끌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태계를 지원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된다. 기업 내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진단을 이제 여기서 잠깐 접고요. 이제 한번 그러면 이런 고령화 현상, 우리 중소기업들의 고령화에 대한 대안이 좀 뭘까? 결국 하여튼 저 기업들한테 좋은 인재, 특히 젊은 인재들이 좀 많이 왔으면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고 그런 방법론이 뭐가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먼저 두 분한테 특히 지금 우리 김 센터장님은 동반성장위원회 관련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여쭙겠는데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 이거 뭐 아주 구호적으로 우리가 외쳐왔죠. 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정운창 네. 총리께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시고 해왔는데 이거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것도 최근 들어와서 뭐 별로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거 먼저 좀 말씀해 뭐 주시죠. 최근에 그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이제 작년에 제조업 분야에 한 80여 개인가 뭐 두 분이 뭐 간장이니 뭐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다 하니까 대기업 손을 떼라 이렇게 결정을 했지 네. 않습니까? 올해는 또 서비스 분야에서 그런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작업을 이제 하도록 예정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기업이 얼마나 동반성장 노력을 잘하고 있느냐 이것을 평가해서 그 동반성장 지수로서 계산을 해가지고 발표하겠다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이 나름대로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 아까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이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 집단의 어떤 그 무분별한 모든 분야의 모든 한국의 산업 분야를 독식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행태가 어떤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앗아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선결돼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그런 것을 놔두고 동반성장 노력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당위성을 우리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동반성장위원회 관련이 돼 계시니까는 당사자시고 최 교수님이 보실 적에 우리 정운창 위원장을 필두로 한 동반성장위원회를 한번 짧게 예. 그냥 간단하게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제대로 지금 해오는 걸로 보십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뭐 정책 초기니까 네. 잘한다고 박수를 쳐줘야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그 동반성장이라는 건 말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대기업의 시혜성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그 잘을 한 정책에 대해 기업에 대해서 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 위주로 지금 형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초기니까 제도 초기니까 그런 시혜성 정책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동반성장의 핵심은 파트너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반성장이 가장 심각했던 그 배경을 이루는 게 바로 2008년에 나왔던 도요타 자동차의 그 리콜 사태인데 네.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던 가장 중요한 거는 도요타 자동차는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자체 내의 그 기업 이익률은 굉장히 올라갔지만 하청 기업들의 그 기업 이익률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차를 완성하는 기업은 동반성장을 한다고 시혜성 정책을 펼칠지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기업들은 그 속에서 자기네 내부적인 유보 이익 자체가 깎아 먹어가면서 네. 그 동반성이
참가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동방성장이 일어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단 파트너십을 가지고 정말 성과 위주로 그 참여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고령화지만은 뭐 당연히 동반성장 문제하고 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이고요. 지금 또 통계를 잠깐 하나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지금 최대 한 1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인력이 모자라는 게 10만 6천 명, 110만 명이 실업 상태로 있고 중소기업이 10만 명, 이거 10분의 1인데 그렇죠? 그런데도 사람을 못 찾는다. 이게 참 답답한 얘기고 취업해서 1년 내 퇴사 비율이 아까 통계를 말씀 못 드렸는데 70%라 그래요. 그렇죠? 자, 최 교수님, 이거 우리 지금 인하대학교의 젊은 대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중소기업 쪽으로 좀 그 벤처의 그 대명사 같은 인하대학 학생들을 좀 보낼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그런 뭐라 그래 흡인 요인이라고 할까? 그런 걸 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한번 말씀해 예, 주세요. 맞습니다. 네. 저희 저 대학에서도 지금 그 대학 평가라든지 교수 평가라든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취업률입니다. 네, 네. 근데 취업률이 저희가 비교적 그래도 잘 되는 탑 그럼요. 학부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70%를 못 넘깁니다. 그만큼 지금 졸업생들의 그 취업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중소기업 추천을 몇 번 권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힘들지만 중소기업에서 저에게 이제 추천이 들어와서 보내면 이 학생들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내에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깝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졸업은 다가오고 그래서 일단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갖고 있는 그 자괴감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얘기 들까?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왜 보람된 직장이라는 관심을 갖지 못할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창업자 내진 중소기업 CEO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신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문화가 안 돼 있고 그걸 또 지원해 주는 그 정책적 그 보조가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나도 같이 성장한다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주 쉬운 예로 중소기업에 들어간 우리 청년층들에게 성과급제로 일정 부분 그 성과에 따른 주식이라도 나눠줄 수 있다면 아마 더 열심히 뛰어들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같이 그 창업과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걸 위해서 정부도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장 열악한 것 중에 하나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갖고 있지 못한 복지를 나눌 수 있는 복지 시스템. 예를 들면 연합해서 함께 수련을 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복지 카드를 줌으로 인해서 그 청년층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도 대기업에 못지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나름대로 그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답은 뻔하죠. 뭐 월급 많이 주고 그렇죠. 사회에서 평가를 많이 해주고 어떤 뭐 결혼하려고 해도 사실 중소기업 나와가지고 대기업 나온 사람들하고는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벌써 선입견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 복지해주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인데 이런 거 우리 김센터장님 어떻게 보면은 제도 외적으로 좀 어떻게 기업 스스로 한번 그쪽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업 스스로가 입장에서. 그렇죠. 기업 스스로가 좀 어떤 좀 노력을 뭐 임금 올리는 거 그런 건 당연하겠지만 뭐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납품 단가가 너무 낮다. 원자재가가 올랐는데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일부는 이제 좀 상황이 좋아지고 했는데 우리 더불어서 중소기업들이 우리가 유능한 젊은이들을 써야 되는데 대기업이 주는 납품 단가로는 너무 임금 수준을 낮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우리가 유능한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보상과 복리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납품 단가를 좀 해달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한 보상 수준을 고려한 납품 단가의 요구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좀 마인드의 전환이 일부 필요하고 또 뭐 중소기업 CEO들이 일부입니다만은 난 오너고 니들은 종업원이다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유능한 CEO라면 그 반대의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 당신들이 우리 회사의 주인이다. 나는 당신들을 서브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리더십을 가진다면 젊은이들도 어떤 장기 근속을 하거나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를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 의미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사실은 대기업은
대기업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게 그 이제는 모든 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클수록 지켜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도 자기 마음대로 사실 못하는 걸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중소기업은 그런 그늘 속에서 가려질 수가 사실은 있어요. 내부적인 모순이 있어도 근로자들이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대기업처럼 여론들의 많은 눈에서 피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사실은 아주 뭐 이제 지금이야 그런 기업이 않지만은 가령 뭐 그런 어떤 인권적 측면의 어떤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복지 면에서의 어떤 사각지대 같은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하는 분들도 너무 이걸 외부적 요인으로만 돌리지 말고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내가 데리고 있는 내가 같이 내 회사를 같이 키워가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복지 문제 같은 거는 신경을 써주고 그걸 외부적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점 같아요. 모든 것을 대기업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 저는 또 하나 좀 추가를 한다면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을 평가할 때 너무 외형적인 스펙에 치중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즉 외형적인 스펙이라는 것은 뭐 자격증, 뭐 졸업장, 네, 네. 또 시험 점수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이제 고학력 사회가 되고 네, 네. 이제 고학력 사회가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현장 작업, 현장 근무가 왠지 내일 같지 않고 네.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청년이든 장년인을 평가할 때는 스펙보다는 얼마나 그 필요한 현장에서 현장 근무를 많이 했는가, 현장 경력이 어떻게 되는가에 의해서 사람도 평가하고 뽑고 또 뭐 가점도 주고 이렇게 되면 그런 지금 현재 중소기업의 그렇죠. 인력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뭐 제도와 어떤 그 뭐 대기업의 문제 이전에 보이지 않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의식의 문제가 뿌리 박힌 것들이 사실 그것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은 쉽게 고쳐지진 않아도 고쳐야 될 문제라는 생각도 분명히 드는 문제입니다. 그 최 교수님 지금 바야흐로 요즘 하여튼 선거철이에요. 바람이 불고 있죠. 막 여기저기서 포퓰리즘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새누리당이 내놓은 정책이 좀 있어요. 그렇죠. 벤처업계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 구호를 들고 나온 건지 이게 뭐 괜히 인기 얻으려고 그러는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 이번에 그 새누리당에서 아마 그 정강 정책으로 총선용으로 아마 초기 창업자금 지원과 실패에 대한 구제 방안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투자자에게 돈을 던져주는 그런 지원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창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통합도산법 같은 것도 수정해서 말 그대로 회사가 망하면 기업도 망하는, 기업인도 망하는 그런 경우에서 벗어나서 기업인에게 다시 한번 재생의 길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걸로 있다고. 그 새누리당의 지금 이 정책에 분명히 우리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가 벤처기업인 회장하면서 지금 새누리당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비상대책위원회 예, 위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조 대표 생각이 상당히 반영이 됐을 텐데 좀 기대를 한번 가져보고요. 이거 지금 뭐 어려운 용어가 하나 있어요. 통합도산법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죠? 또 부종성 예외 원칙. 이거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어떤 개념인지 이걸 지금 새 정책에서 고치겠다고 들고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네. 이 개념을 조금 한번 두 분 중에서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뭐 저도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네, 네, 네. 이게 이제 연대보증 채무에 관계된 것 네, 같습니다. 네. 주채무자가 있고 이제 대표이사를 하게 되면 모든 그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다 보증을 서야 되니까 그 보증 채무의 과다함으로 인해서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회사는 다시 살아나더라도 그 보증을 쓴 대표이사나 창업자 개인은 빚에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증 채무는 회사가 잘못됐을 때 면제해주는 그런 것을 이제 부종성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뭐 듣고 보니까 또 이해가 가네요. 근데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부속적으로 따라가는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좀 해주자. 개인의 채무는. 근데 그것도 지금 예외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원칙을 두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건실한 경영인은 살리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화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그 금융기관의 아주 악습 중에 하나라고 그렇군요. 생각되는데요. 네, 네, 연대 보증을 믿고서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업자나 채권자는 뭘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리스크를 자기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해서 이자율을 결정해서 자기 책임하에 이제 대출을 일으키거나 뭐 여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쉽게 연대 보증을 이제 돈 있는 사람한테 보증을 세우게 해서 자기는 그 주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을 때 위험을 전부 보증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이런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편의적으로 자기의 리스크를 전가하는, 또 조금 확대해서 말하면 어떤 보증서라든가 또는 아까 얘기 나온 뭐 자격증이나 졸업증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든가 위험을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지금 그 김 박사님 말씀에 100번 동의를 해요. 이거 사실은 은행이 또 하나의 문제를 그냥 이중 삼중으로 남한테 떠넘기는 그런 그 구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에서 이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잘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연대보증제도라는 말씀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의 생태계와 관련해 갖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엔젤 투자자가 없습니다.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기업들에게 아니 은행들에게 굉장히 많이 저희가 지금 걸고 정부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적 자금을 은행을 통해서 지금 방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업들 지금 제가 아까 말씀 부종성의 원칙이 또 실행되기 힘들다고 한 게 결국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건실한 경영자니까 살려주자 이거 평가할 은행들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상당히 많은 정책 자금들이 은행들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100억을 대출해 주겠다. 실제로 대출 일어나는 건 굉장히 적습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은행들이 이게 단순한 멀천트 뱅크 수준에서 머물러서 그냥 대출 이자만 예대 이자만 다 받아먹으려고 하지 실제로 투자은행, 인베스트먼트 뱅크로 넘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너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행 자체가 먼저 변화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지금 최 교수님 그 엔젤 투자 말씀하셨죠. 우리가 민간 투자의 방법인데 이게 엔젤 투자를 적극 연계시키는 거 아까 실리콘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이렇게 좀 벤치마킹을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거를 좀 따다가 좀 하면 안 될까요? 또 어떨까요? 지금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 펀드 내지는 그런 펀드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이제 조성을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엔젤 투자의 가장 핵심은 도전 정신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 엔젤 투자자의 그 투자 기준을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사업성입니다. 네. 근데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사업성을 벗어나서 인격을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 다음에 보는 게 콜레터럴, 담보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가니까 정말 엔젤 투자가 돼야 되는데 엔젤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대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엔젤 투자자의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이 보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 듭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방송 작가가 여기 아주 잘 정리를 해서 온 거를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엔젤 투자가 이루어지는 패턴 중에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This Week in Startup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창업자들의 기술 서비스를 소개를 해주고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민간 투자가들이 그걸 보고서는 이렇게 연계시켜주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자본가들과 이를테면 기술 갖고 있는 사람들의 교류 회장이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건 뭐 상당히 그 좋은 사례인데, 이게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포카 에드바이머라는 국내 신생 기업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의 벤처 기업하고 투자자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데서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 아예 본사를 그쪽에 마련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우리 방송 작가가 잘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되게 좋은 예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럼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 저희도 이런 걸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그 공영 방송 중에 하나에서 이런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해갖고 투자자들이 모여서 얼마에 사겠다라고 해갖고 직접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한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근데 문제 핵심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는 사는데 그 다음 단계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이디어보다도 적극적으로 IPO, 그러니까 공개 시장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법률 자문이라든지 회계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트워킹이 돼서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좋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투자해 보겠다라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단계별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생태계가 형성돼야 되지 않으면 엔젤 투자자 자체가 너무 많은 위험을 혼자 다 감당하기에는 그게 문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금융 산업 관련된 법규 같은 것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분야의 산업의 사업성들을 평가하려면 그 산업의 전문가들이 사실은 금융산업 쪽에 이제 존재해야 되고 또 뭐 이제 장기적으로 기업을 이끌어가려면 그 아까 말씀하신 기업가 정신, 앙트러프로너십이라든가 CEO의 관리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질적인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체크하고 사업성을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중소 중견기업을 키워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너무 형식적인 뭐 재무제표의 재무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 보증이라든가 담보 이런 쪽에 치중하는 이런 그 금융 관행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개선할 수 있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그 그렇게 말씀과 생각합니다. 연결돼 갖고 정부에서도 그걸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끝나버렸는데 기술거래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그 타당성을 분석을 모형을 만들고 그걸 시중에 보급하고 실제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연결시켜 갖고 뭔가 활성화시키려고 위 스타트업 프로그램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해갖고 만들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짧은 시간 동안에 성과도 기대하기 전에 정부가 성과 없다고 그냥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가야 될 텐데, 자,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이 잘 되는 나라들 독일, 대만, 아까 뭐 우리가 일본 얘기도 했었죠. 몇 나라 보면은 아무튼 중소기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단 말이죠. 이런 데서 한번 이 사람들을 어떤 그 롤 모델 삼아서 우리가 좀 가야 할 길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뭐 창업 이후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소위 기업의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걸 묶어서 자,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중소기업 선진국들의 노하우를 어떻게 좀 받아들여서 우리가 갈 길을 어떻게 정해야 될 건지를 좀 먼저 말씀을 해주셨죠. 최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중소기업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발달된 좋은 선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독일 예를 들면 저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인텔 칩, 인텔을 강조합니다. 그 얘기 뭐냐 하면 부품 자체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수출 지향 구조로 가다 보니까 완제품 위주로 돼 있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그런 구조로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는 있는데 그것들이 다 문의만 보여주기지 실제로 중소기업 지원을 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빈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수출 지원 프로그램인 그 한국의 대표적인 EC21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웹사이트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대만의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닷컴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등록하자마자 이 업체가 자생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기업의 이메일을 자동적으로 날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등록한 업체면 일주일 내에 최소한 전 세계적으로 바이어들에게서 서너 통 이상의 메일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는 이런 것들을 향한 보다 더 열정적인, 보다 더 그 시스템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자, 김 박사님. 네. 그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중소기업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이 그만큼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덕분에 나라 경제가 좀 어떻게 보면 먹고 살만해졌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성장했기 때문에 또 중소기업 문제도 부각되는 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40, 50년간 그 몇 개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국민들이 노동운동도 안 하고 또 국내의 국산품을 다 사주면서 또 은행의 돈은 다 대주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나라의 경제를 견인하려면 우리 국가나 정책이나 또 우리 국민 개개인의 생각들도 그런 정도의 열정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 정책, 또 마인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죠. 지난주에 드디어 한미 FTA가 참 말 많고 탈 많은 한미 FTA 발효가 이제 됐어요. 그렇죠? 자, 이런 FTA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은 과연 어떻게 자구 노력을 해야 될지를 간단하게 그리고 그런 중소기업한테 정부는 뭐를 좀 뒷받침을 앞으로 더 해줘야 될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1분씩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김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나온 말씀입니다. 중소기업들도 이제 돈도 돈이지만 사람, 인력 관리, 또 기술,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생 복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는 중소기업들은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그런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창업하도록 지원하고 일단 창업이 됐을 때는 어떤 그 현실적으로 그 기업들이 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맞춤형 정책으로 조금 더 진화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FTA의 체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바로 시장이 통합된다, 시장이 개방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오럴 라틴 게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 내에서 보호받던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시장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기업은 준비가 돼 있지만 중소기업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소기업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은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지적하셨던 프로핏 쉐어링입니다. 즉 대기업이 말 그대로 자기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져야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고 이것이 결국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스텝스톤이 도약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중소기업 지원 누구나 공감하는 거고 정부도 당연히 잘하고 있다고 자평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게 보여주기식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성과 지향적으로 뭔가 단계별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그 피부에 올 수 있도록 성과 지향의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수동적인 하청형 그런 기업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아무리 고통의 길이를 할지라도 스스로의 브랜드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협회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관들을 헬퍼가 아닌 파트너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실은 중소기업 문제는 여러 번 토론을 거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또 이렇게 두 분이 새로운 부분에서 진단도 나왔고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토론 속에서 잠깐 그런 얘기가 비쳤지만 좀 다른 관점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제가 책을 하나 읽고 있는 게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님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인데요. 자, 여기서 이게 한 박사님이 현대 사회를 자기 착취의 시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대 규율 사회에서는 정부나 어떤 그런 조직 혹은 자본이 이렇게 놀지 마, 일해 이렇게 강압적으로 명령을 했지만 지금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뭐든지 자기 성과에 대한 어떤 자기 강박증이라고 할까 이런 걸로다가 자기 스스로를 착취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요즘 우리들이 스스로 올가면은 자기의 어떤 착취의 또 다른 구조가 바로 하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우리의 브랜드병, 인류병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든 커야 되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좀 폼이 나야 되고 또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 명품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행세할 수 없다는 이런 사회 풍토, 이런 허영과 허상의 도구마가 아마 우리 스스로를 속박하면서 우리 생활을 정말 피로하게 하지 않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의식 속에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 브랜드병 또 이런 인류병 같은 게 바로 중소기업 문제를 풀어내는데 또 다른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좀 의식을 성찰을 하고 그래서 기업들을 본다면 아마 우리 중소기업 문제 또 다른 어떤 사회적 측면으로 중소기업이 나갈 길을 찾아내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